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미스터리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라플라스의 마녀입니다. 기존 작가의 전작들과는 달리 SF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었어요. 저 또한 이런 점 때문에 원작을 상당히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고 바로 영상 감상하시죠. 홋카이도 아사히가와 공항 근처에서 한 모녀가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 우하라 마도카는 어머니 미나와 함께 외할머니 집을 향해 가던 중이었죠. 마도카의 아버지 젠타로는 의사로 중요한 수술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 유미코의 집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석해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나는 마도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할아버지를 데리러 나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거대한 토네이도가 나타났습니다. 모녀는 급히 근처 건물로 피했지만 토네이도가 건물을 직격했죠. 마도카는 책상 아래 숨어 무사했지만 어머니 미나는 벽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나는 마지막 순간 다행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어요. 마도카는 어머니의 시신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다케오도오루는 경호회사와의 재계약이 거절된 상태였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경비 절감이 이유였죠. 40대 후반의 나이 때문에 새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기리미야 레이라는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이메이 대학 관련 인물로 2년 전 뉴욕으로 중요 물건을 운반하는 경호 업무를 함께했던 사이였죠. 그녀는 다케오에게 특별한 경호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가이메이 대학 근처의 수리학 연구소에서 만난 기리미야는 다케오를 우하라 마도카라는 소녀의 보디가드로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도카는 연구소 안에서 생활하며 가끔 외출할 때 경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마도카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마도카를 만난 다케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그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요통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맞혔기 때문이죠. 심지어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마도카는 다케오를 보디가드로 승인했고 상당한 고액의 보수가 제시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다케오의 경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도카는 쇼핑몰이나 외할머니 집 등을 방문했는데 그녀 주위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마도카가 날린 풍선이 정확히 흡연자의 담배 끝에 도달해 헬륨 풍선을 터뜨리거나 바람에 날린 모자가 마치 유도되듯 마도카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었죠. 그 모습에 넋이 나간 다케오와 달리 마도카와 기리미야는 이런 현상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카쿠마 온천가의 마에야마 여관에 기무라 고이치라는 젊은 남자가 투숙했습니다. 20살 남짓한 그는 요코하마에서 혼자 왔다고 했어요. 여주인 마에야마 요코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젊은 남자가 혼자 온천 여행을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기무라는 2박을 머물며 주로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천욕보다는 카메라 작업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한 달 후인 12월, 미즈키 요시로와 치사토 부부가 여관을 찾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요시로와 30세 전후의 치사토는 나이차가 상당했죠. 치사토는 잡지에서 본 비탕이라며 이곳을 추천했다고 했어요. 둘째 날, 부부는 폭포 구경을 위해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치사토가 카메라 배터리를 깜빡했다며 혼자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15분 후 그녀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산길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미즈키 요시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황화수소 특유의 냄새가 떠돌았어요. 지하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즈키 요시로의 장례식에서 치사토는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때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깨까지 자란 머리에 깊게 파인 뺨, 덥수룩한 수염의 마른 남자였죠. 그는 치사토에게 다가와 황화수소를 마신 게 정말로 단순한 불운이었을까요?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무라야마라는 직원이 그 남자를 아마카스 사이세이 감독이라고 소개했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감독으로 가족을 사고로 잃은 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로가 생전에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죠.
아마카스의 섬뜩한 말은 치사토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서 대기하던 다케오는 신문에서 아카쿠마 온천 사고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마도카가 기리미야와 함께 나타나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그 후 마도카는 혼자 외출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기리미야가 거절했습니다. 마도카는 부르퉁해져서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마도카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음울해졌어요. 몇 주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마도카는 다시 외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어쩐지 그녀는 예보에도 없던 폭설 대비를 한 상태에서 큰 배낭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출발 후 20분쯤 지나자 예보와 달리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다케오는 폭설을 예상한 마도카를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다케오는 그녀를 태우고 이동했지만 교통사고로 길이 막히자 갑자기 마도카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혼자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아이젠을 신고 눈길을 걸어갔어요. 다케오가 뒷조치를 했지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이 마도카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마도카를 찾으며 다케오는 자신이 마도카의 보디가드가 아니라 감시자고 고용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이오 대학 지구화학과 교수 아오에 슈스케에게 디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카쿠마 온천과 비슷한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며 조사 협조를 요청했어요. 아오에는 지구화학 전문가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조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카쿠마 온천에서는 미즈키 요시로가 사망했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아오에가 현장 조사를 했었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조사 중 아오에는 이상한 여학생을 만났어요. 후드 달린 방한복에 핑크색 니트 모자를 쓴 소녀가 출입금지 구역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솝의 공무원이 나무랐지만 소녀는 사고 현장이 어디인지 묻더니 조용히 사라졌어요. 여관에서 아오에는 그 소녀가 투숙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소녀가 젊은 남자 사진을 보여주며 이곳에 온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새해 초 아자부기타 경찰서에서 스토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미리 상담했었는데 담당 경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이 일로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 상담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나카오카는 석 달 전 받았던 미즈키 미요시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88세 할머니가 아들 요시로가 젊은 아내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이었죠. 당시 나카오카는 노파의 기우라고 여겨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아들이 황화수소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카오카는 미요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노인 요양시설에 문의하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 전에 자살했다는 것이었죠. 시설을 방문한 나카오카는 고모리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미요시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 여자한테 감쪽같이 당했다며 며느리 치사토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살기가 싫어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했어요. 아들의 죽음이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였지만 나카오카는 자신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치사토는 시어머니가 살던 요양시설 앞에서 나카오카 형사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즉시 기무라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가 시어머니 쪽에 찾아왔어 라고 보고하자 기무라는 즉시 그 장소에서 벗어나라고 지시했어요. 도청기 설치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기무라는 치사토를 안심시켰어요. 아무 이상한 짓도 하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며 곧 실행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치사토는 자신이 악마와 거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전율했어요. 아오에 교수는 연구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마친 후 아자부기타 경찰서에 나카오카 형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나카오카는 아카쿠마 온천 사고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나카오카는 미즈키 요시로의 어머니로부터 사전에 살인 우려 상담을 받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황화수소를 발생시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물었어요. 나카오카의 추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내 치사토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황화수소를 발생시켜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가설이었어요. 하지만 아오에는 이런 방법이 실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가스가 필요하고 가스 마스크만으로는 부족하며 화학 방호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용기나 액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위적 살인은 어렵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나카오카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미리 걱정을 표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무명 배우 나스노고로, 본명 모리모토고로가 기차를 타고 디현으로 향했습니다. 39세인 그는 최근 연기 일거리가 거의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나스노는 기무라라는 조감독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시오카 무네타카 감독의 신작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원래 캐스팅된 배우가 갑자기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대역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산을 무대로 한 서스펜스 영화이며 스키가 가능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스노는 학창시절 스키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했어요. 출연료도 나쁘지 않았고 연말 공개 예정이라는 말에 혹해서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역에는 둥근 태안경을 쓴 여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나스노를 차에 태우고 산간 지역을 향했습니다. 도마테 온천 근처의 산책길 입구에서 차를 세운 여자는 다른 스태프들이 빨간 벤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어요. 나스노는 의심 없이 눈 덮인 산책로를 혼자 걸어갔습니다. 빨간 벤치에 도착해 담배를 피우려던 순간 온천 특유의 황 냄새가 났어요. 달걀 썩은 냄새 같은 황화수소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나스노는 입에서 담배를 떨어뜨리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호쿠리쿠 마이초 신문사의 우치카와 기자가 아오의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도마테 온천에서 또 다른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아카쿠마 온천과 유사한 케이스라며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오에는 교통비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피해자는 39세 남성 배우 나스노 고로였습니다. 혼자 여행 중 산책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었어요. 현장은 온천가에서 1km 떨어진 산책로의 빨간 벤치 옆이었습니다. 눈 때문에 피해자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카쿠마 온천 사고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아오에가 숙박한 여관에서 놀라운 재해가 있었어요. 아카쿠마 온천에서 봤던 그 여학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똑같은 후드 달린 방한복에 핑크색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죠. 여학생은 우하라 마도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의사라는 것과 마도카는 현재 실종된 친구를 찾고 있다며 혹시 젊은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이번 사고 현장에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아오에는 호기심이 끌려 밤에 몰래 산책로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아오에와 마도카는 밤에 출입 금지된 산책로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마도카는 벤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눈에 반쯤 묻힌 빨간 벤치를 쉽게 찾아냈어요. 마도카는 황화수소가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을 노린 거겠죠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아오에가 겨울철에는 지면이 차가워져 가스가 고이기 쉽다고 설명하자 마도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그렇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나스노고로가 배우라는 얘기를 들은 마도카는 눈에 띄게 침울해졌어요. 아오에가 더 자세한 사정을 묻자 마도카는 말할 수 없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네요 라는 섬뜩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도카는 또다시 정확한 예언을 했습니다. 밤 12시 조금 지나서 눈이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모두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아오에는 마도카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어요.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 사건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라는 말까지. 두 번의 황화수소 사고, 모두 영화 관련 인물이 피해자였다는 점도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아오에 교수가 대학원생의 리포트를 검토하던 중 오쿠니시 데스코 조교가 찾아왔습니다. 리포트는 아오에가 전문지에 쓴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었어요. 오쿠니시는 이미 눈치챘지만 교수가 직접 주의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아오에는 원저자에게 표절 논문을 제출하는 뻔뻔함에 어이없어하며 아마 누군가가 자신의 논문을 먼저 훔쳐 발표했고 대학원생이 그걸 다시 훔쳤을 거라는 오쿠니시의 추측에 동의했습니다. 오쿠니시가 가져온 것은 호쿠리쿠 마이초 신문사에서 보낸 속달이었어요. 우치카와 기자가 도마테 온천 사고 조사에 협력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내온 것이었죠. 신문에는 아오에의 전문가 의견이 실려 있었는데 온천지 부근의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 발생 가능성, 눈 밑에 갇혔던 가스의 단순 분출, 황화수소의 무게로 인한 저지대 축적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오에는 자신의 코멘트가 너무 무난하고 전문가로서 실격이라고 자책했어요. 실제로는 불가사의한 점이 너무 많아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황화수소 냄새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었고 식물 생육이나 동물 사체 발견 등의 징후도 없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오쿠니시는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화산활동 영향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아오에는 단순 사고가 아닌 복잡한 요인이 얽힌 사고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쿠니시가 연구의 원고 독촉을 하며 나가려 할 때 아오에는 갑자기 나스노 고로라는 배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도마테 온천 사망 피해자였는데 오쿠니시는 모른다고 했죠. 혼자 남은 아오에는 나스노 고로를 검색해 몇 년 전 페어의 종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혹시 아카쿠마 온천 사고 피해자인 영화 프로듀서 미즈키 요시로와 연관이 있을까 해서 그 영화를 검색했지만 캐스트나 스태프 중에 미즈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즈키 요시로로 검색했을 때 위키백과에서 화려한 경력을 발견했죠. 그의 관련 영화 목록 중에 얼어붙은 입술이 있었는데 이건 아오에도 본 적이 있는 20년 전 해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었어요. 아오에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 베스트 3위에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입술을 다시 검색해보니 프로듀서가 미즈키 요시로였고 감독은 아마카스 사이세이였어요. 페어의 종도 같은 아마카스 사이세이 감독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노고로와 미즈키, 요시로가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영화 감독을 매개로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위키백과에서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47세 때 자택에서 일어난 황화수소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아오에는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 두 사고를 단순 중독 사고로 처리해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양쪽 모두 영화 관계자가 피해를 당했고 우하라 마도카의 존재, 그리고 이제 황화수소와 깊은 인연이 있는 영화 감독까지 연결되면서 모든 풍경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오에가 집에 돌아오니 카레 냄새가 났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 소타는 아버지를 무시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 케이코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오에가의 메뉴는 몇 년째 소타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였고 가족 간 대화는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오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려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오에는 대학에서 읽었던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다시 떠올렸어요. 위키백과에서 링크된 NONSUGAR LIF이라는 블로그였는데 6년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잠시 동안의 이별이라는 글이었죠. 아마카스는 혼자가 되고 싶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서만 생각해왔지만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가 되었고 가족은 소중한 보물이었으나 이제는 과거일 뿐이라고 썼어요. 특히 기적적으로 회복한 겐토조차 나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들은 깨어났을 당시 자신이 누구이고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12살이란 사실과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있었죠. 아오에는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블로그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첫 글, 빛을 찾아서에서 아마카스는 몇 달 전 집에 찾아온 비극 이후 어둠 속에 있었지만 최근 조금씩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표현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가족에 대한 공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본문에서 아마카스는 홋카이도 히다카 지역에서 아이누 영화를 구상하며 프로듀서
미즈키 요시로와 함께 취재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고 집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고로 아내 유카코와 딸 모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6살 딸 모에가 자신의 방에서 황화수소 자살을 시도했고 문에는 황화수소 발생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아내 유카코는 이변을 깨닫고 딸의 방으로 가려다가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아들 겐토는 3층에 있어서 생명 반응이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형사는 이를 모에의 자살과 유카코 겐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했어요. 황화수소 자살의 악질적인 점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카스는 왜 모에가 죽음을 선택해야 했는지, 아내는 왜 딸의 위험 신호를 놓쳤는지 자책하며 절망에 빠졌어요. 아내와 딸을 잃고 아들마저 의식불명이 된 상황에서 그는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오에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마카스는 딸과 부인의 사체를 대면한 후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황화수소로 편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아내와 딸의 모습이 인간의 것이 아닐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했죠. 모에의 자살 동기에 대한 유서는 남아있지 않았고 형사가 따돌림이나 다른 이유를 물어봐도 아마카스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 후 아마카스는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영화 제작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에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인지, 교복이 어떤 모양인지도 몰랐고 댄스 활동을 했다는 것도 장례식에서 처음 알았어요. 겐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카스는 장례식 방명록을 보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카코의 친구들, 모에의 동급생들, 겐토의 축구 클럽 친구들을 만났죠. 처음에는 자신을 딱하게 여기서 얘기해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들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소중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중에 겐토의 담당 의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이메이 대학병원 뇌신경외과의 우하라, 젠타로 박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겐토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실제 뇌 손상은 크지 않았고 손상 부위가 미지의 영역이라서 현재 병원에서는 다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하라, 젠타로 박사는 뇌신경세포 재생의 제1인자로서 획기적인 치료법을 고안해냈고 식물인간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도 많다고 했어요. 비용은 상당히 들겠지만 아마카스는 전 재산을 쏟아부을 각오였습니다. 보증은 할 수 없지만 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걸어보겠다고 결심했죠. 겐토를 보며 기적의 희망을 걸어보자고 말하고 이 심경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썼어요. 아오에는 우하라 젠타로라는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우하라 마도카와 같은 성씨였고 마도카가 아버지는 의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드문 성씨인 만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마침내 우하라 마도카와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아오에는 우하라 젠타로라는 이름을 알게 된 후 조교 오쿠니시 데스코에게 가이메이 대학 의학부에 지인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친구도 지인도 없다며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답했어요. 아오에는 우하라 젠타로와 연락을 취하고 싶어 했죠. 그때 나카오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오에는 마침 상의할 일이 있었다며 승낙했죠. 나카오카는 여전히 아카쿠마 온천 사건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추리를 가져왔어요. 피해자를 한 장소에 혼자 세워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켜 바람을 타고 이동시키는 방법이었죠. 범인은 가스 마스크를 쓰고 바람 위쪽으로 피신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는 어려우니 공범자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아오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실성이 너무 낮고 20m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 흐름을 예측할 수 없으며 범인에게도 지극히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나카오카가 선풍기를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하자 배터리 선풍기로는 20m까지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아오에는 막상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며 현장에서 몇 번씩 실험해보고 재현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부인 본인이 아니라 공범자가 사전에 몇 번씩 실험을 해봤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나카오카는 만족해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추리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오에가 상의할 일을 꺼냈습니다. 바로 도마테 온천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황화수소 중독 사고였습니다. 아오에는 도마테 온천 사고의 이상한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부근에서 그때까지 황화수소 냄새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었고 식물이나 동물에게 영향을 끼친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 온천지에서 우하라 마도카라는 젊은 여자를 만났다고 털어놓았어요. 나카오카는 크게 놀랐습니다. 두 지역이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같은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것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어요. 아오에는 양쪽 피해자가 모두 영화 관계자라는 공통점도 언급했죠. 아오에는 더 중요한 발견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스노 고로와 미즈키 요시로의 공통점을 찾다가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영화감독에 도달했고 이 사람의 가족이 황화수소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나카오카는 영화를 잘 몰라서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알지 못했지만 아오에가 설명하자 점점 흥분했죠.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 인쇄물을 나카오카에게 건넸습니다. 상당한 분량이었지만 읽어보라고 했어요. 우하라 젠타로라는 의사가 나오고 이것이 우하라 마도카와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앞부분에서는 당황스러웠지만 뒷부분에서 우하라 젠타로라는 의사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우연이라고 흘려넘길 수 없다는 아오에의 말에 동감했죠. 나카오카는 도마테 온천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아오에가 아까 말했던 범행 방법이 현장보다 높은 장소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범인의 발자국도 남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어요. 나카오카는 도마테 온천 사고도 타살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오에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우하라 마도카가 찾고 있던 젊은 남자가 아카쿠마 온천에 2번 왔었다는 것이었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처음 나타나 피해자와 같은 여관에 묵었고 사고 전날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했죠. 목격자는 여관 여주인이었습니다. 나카오카는 흥분하며 추리를 펼쳤습니다. 미즈키 부인이 실험을 위해 현지를 들락거렸다면 얼굴을 알아볼 위험이 있지만 실험을 한 사람이 공범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우하라 마도카가 찾는 남자가 바로 미즈키 부인의 공범자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아오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황화수소 가스를 원하는 시기와 위치에 정확히 흘려보낼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범행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나카오카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죽일 만한 뭔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나카오카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미즈키 요시로의 부인이 불법 사이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불법 사이트에서 공범자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대가 우하라 마도카가 찾고 있는 청년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 나카오카는 사이세이의 사진을 컴퓨터에서 찾아 확대해서 보여주었어요. 젊은 시절의 상당한 미남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오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하라 마도카가 나한테 보여준 사진, 그녀가 찾던 젊은 청년의 얼굴 사진과 꼭 닮았어요 라고 외쳤거든요. 나카오카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우하라 마도카가 찾고 있는 청년이 바로 아마카스 겐토군? 이라고 물었죠. 둘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웃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메이 대학 의학부 방문객 응접실에서 나카오카 형사가 우하라 젠타로와 만났습니다. 나카오카는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았는데 따님 이름이다 라고만 말했더니 우하라가 크게 당황하며 마도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이로써 우하라 젠타로와 마도카가 부녀간임이 확실해졌죠. 우하라는 침착하고 총명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나카오카가 아마카스 겐토에 대해 질문하자 우하라는 겐토군이 태어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지만 순조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겉보기로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었어요 라고는 알려주었죠. 마도카에 대한 질문에서 우하라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20대가 되기 전에 전국을 돌아보겠다고 해서 한 달 전쯤 집을 떠났다고 했죠. 연락은 이따금 메일로만 하고 있고 마지막 메일은 열흘 전쯤에 왔다며 건강하게 잘 지내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나카오카가 두 지역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라고 밝히자 우하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양쪽 사고 현장에서 동일하게 마도카가 목격되었다고 하자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죠. 나카오카는 타살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하라는 마도카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현재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직접 전화를 걸어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급할 때는 메일을 보내면 마도카 쪽에서 전화를 해온다고 설명했죠. 나카오카의 요청으로 우하라는 그 자리에서 마도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카오카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 나카오카가 우하라 마도카와 아마카스 켄토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우하라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마도카는 내 딸이고 아마카스 켄토쿠는 내 환자였어요.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인데요 라고 답했지만 내가 아는 한에서는 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한편 이 대화는 몰래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다케오와 기리미야 레이가 원격 모니터로 지켜보며 우하라에게 조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케오는 전직 경찰관으로 마도카의 경호를 맡고 있었지만 폭설날 그녀를 놓쳐버린 상태였어요. 대화가 끝난 후 우하라와 기리미야, 다케오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나카오카 형사가 아직 내사 단계이고 그녀의 알리바이를 묻지 않은 채 오로지 연락만을 원한다는 점에서 마도카를 용의자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추측했죠. 그들은 양쪽 온천지를 모두 취재한 언론인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고 기리미야가 검색한 결과 다이오 대학 지구학과 아오에 교수가 양쪽 사고 현장을 모두 찾아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하라, 젠타로 일행이 아오에 교수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와 다케오가 쇼핑센터의 모형 전문점에서 레고 블록을 구경하고 있던 아오에를 발견했어요. 아오에는 28만 엔이 넘는 타지마할 레고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죠. 기리미야 레이가 갑자기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 대해 말을 걸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한 후 나카오카 형사를 아는지 물었어요. 기리미야는 자신을 가이메이 대학 총무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나카오카 형사가 우하라 박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뭔가 얘기를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아오에는 최근 나카오카와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죠. 그들은 아오에를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리미야는 우하라 박사가 마도카를 걱정하고 있으니 아카쿠마 온천과 도마테 온천에서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아오에는 두 온천지에서 우하라 마도카와 만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도카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던 것, 도마테 온천 여관에서 함께 사고 현장을 봤던 것 등을 말했죠. 아오에가 그 여학생이 대체 누구냐고 물어보자 기리미야는 평범한 여자애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오에는 신비한 분위기가 있고 유난히 아는 것도 많으며 날씨를 정확히 예언했다며 의심을 표현했어요. 더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오에가 나카오카 형사가 아마카스 겐토군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하자 기리미야와 다케오가 크게 놀랐어요. 아오에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통해 우하라 젠타로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마도카가 보여준 사진이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젊은 시절과 흡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리미야는 나카오카 형사가 왜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는지 물었어요. 아오에는 아카쿠마 온천에서 사망한 사람의 부인을 의심한다고,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카오카가 말했던 것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아오에가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마도카가 찾고 있는 친구가 아마카스 겐토 군인지, 마도카는 왜 사고가 일어난 온천지에서 그를 찾아낼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기리미야는 모르겠다며 마도카가 그를 찾고 다닌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잡아댔어요. 기리미야는 도마테 온천에서 마도카가 준 메모 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오에가 엉터리 휴대전화 번호였다고 하자 그 카드에 다른 내용은 없었는지 더욱 집요하게 물었어요. 아오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다고 답했죠. 기리미야는 발신 이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오에는 연구실 전화로 걸었다며 고정 전화에는 발신 이력이 남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걸었던 것인데 기림이야 일행에게 번호를 알려주면 진실을 알 기회가 사라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오에는 집에서 마도카에게 받은 비밀 연락처 메모를 찾아보겠다며 오늘은 피곤하니 끝내자고 했습니다. 기리미야의 미심쩍어하는 눈빛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며 자리를 떴죠. 택시에서 뒤를 돌아보니 다케오와 기리미야 두 사람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기색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오에는 마도카의 전화번호가 자신에게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카오카가 형사과에 일찍 출근하자 계장 나리타가 그를 불렀습니다. 나카오카의 행선지가 불명확하다며 뭘 하고 다니는지 물었어요. 나카오카는 아카쿠마 온천권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죠. 나리타는 그 사건이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결론 났다고 했지만 나카오카는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흡연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대박 사건이고 웬만한 덩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나카오카는 도마테 온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양쪽 모두 온천지에서 변사, 황화수소 중독, 그리고 영화 관계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아오의 교수와의 대화 내용, 우아라마도카라는 여학생이 양쪽 현장에서 목격된 것,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통해 발견한 연결고리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나리타는 점점 관심을 보이며 나카오카의 추리를 들었습니다. 나카오카는 양쪽 사건 모두 단독범이 아니라 공범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어요. 아카쿠마 온천에서는 미즈키 치사토가 공범이었고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손을 잡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증거에 대한 나리타의 질문에 나카오카는 렌터카에 주목했습니다. 도마테 온천 피해자가 혼자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산책로 입구까지 어떻게 갔는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차를 이용했을 텐데 택시는 증인이 남기 때문에 렌터카를 썼을 거라고 추리했죠. 미즈키 치사토는 빨간색 마세라티를 갖고 있지만 시골에서 너무 눈에 띄고 거리도 멀어서 렌터카가 적합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나리타는 이 건에만 집중하라며 다른 일은 면제해주고 필요하면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자세한 얘기는 아직 덮어두고 과장에게도 한동안 입을 다물라고 지시했어요. 앞으로의 공략 방향에 대해 단서가 없어서 원점으로 되돌아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나카오카는 며칠 전부터 아마카스 겐토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겐토를 담당했던 간호사 야마다 가요를 찾아가 만났는데 그녀는 아마카스 겐토에 대해 묻자마자 온화하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기억하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며 방어적으로 나왔죠. 야마다는 자신이 계속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교대했고 겐토가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서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뒤를 이어 담당한 간호사 이름도 모른다며 업무 인계는 대충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잡아댔어요. 명백히 함구령이 내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카오카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집은 이미 철거되었고 연락처도 알 수 없었어요. 각본가 오모토 하지메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건 후 아마카스의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웠다고 했어요. 6년 전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최근에는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곧 책을 낼 거라는 얘기를 편집인을 통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카오카는 그 편집인의 연락처를 확인했지만 오모토가 가진 아마카스의 연락처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아마카스 겐토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카오카가 편집장 내기시와 커피점에서 만났습니다. 내기시는 문예서적 편집부 편집장으로 작년 1월경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갑작스럽게 연락해와서 보여줄 원고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8년 넘게 만난 적이 없었던 터라 적잖이 놀랐다고 했죠. 내기시는 이전에 아마카스의 얼어붙은 입술, 노벨라이즈를 출간한 적이 있어서 안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아마카스는 딴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한층 더 말랐지만 얼굴빛은 나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달관한 분위기였다고 묘사했죠. 아마카스가 가져온 원고는 자신의 체험을 써내려간 논픽션 소설이었습니다. 블로그는 도입부일 뿐이고 그 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메인이라고 했어요. 내기시는 그 블로그를 예전부터 주목해왔기 때문에 매우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원고를 읽어본 내기시는 역작이라고 평가했어요. 저주스러운 사건 이후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현장감 넘치는 필치로 극명하게 써내려간 글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에 대한 얘기는 블로그에 적힌 것 이외에 추가된 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기 씨는 수기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블로그를 중단한 뒤 아마카스는 방랑의 여행길에 올랐는데 과거와의 연결을 모두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찾기로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이 상당히 가혹했고 며칠씩 잠을 못 자거나 환각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아니라 역시 자신은 죽을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깨닫는 장면도 있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딸이 자살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었어요. 원고에는 아마카스가 어느 시골에서 우연히 친해지게 된 남자 A와의 술자리에서 묘한 얘기를 들은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A의 지인 중에 딸을 만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쿄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을 낳은 여자는 유부녀여서 현재 남편의 아이로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 현재 남편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고 했고 그 딸이 3년 전에 자살했다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아마카스가 정체를 밝히고 추궁하자 A는 다도코로라는 성씨와 근무하는 회사 이름을 알려줬어요. 아마카스가 회사로 찾아갔지만 다도코로는 이미 목을 매서 자살한 상태였고 그게 모해의 사망 약 2주일 뒤였다고 했습니다. 친딸의 자살을 알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아마카스는 추측했어요. 아마카스는 옛일을 돌이켜보며 여러 짚히는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부인과 딸이 둘이서만 외출했다는 얘기. 그럴 때마다 딸이 혼자 방에 틀어박히거나 몹시 기분이 상한 모습을 보였던 것 등이었어요. 모해가 어머니를 따라가 만나는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걸 눈치챘고 호적상의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머니의 부정한 상대를 만났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발견으로 아마카스에게는 새로운 고뇌가 시작되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는가? 아내의 마음과 딸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자신이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고 서술했다고 내기 씨는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카스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붙잡고 각지를 돌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마침내 내 눈에 보였던 것이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속사정이니 진실이니 하는 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렸으니 그거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내기 씨는 출간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카스가 생각이 있으니 출간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만나서 상의하자고 했는데 아마도 그 수기를 원작으로 영화를 찍을 생각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후기에 이 수기를 발판으로 삼아 영화계로 복귀하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마카스와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내기 씨는 말했어요. 오늘 나카오카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아마카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원을 꺼뒀는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 했어요. 나카오카는 아마카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내기 씨는 망설이다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 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만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주거가 일정치 않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나카오카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신의 소속과 전화번호,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부재중 전화로 남겨두었어요. 아오에가 집에 돌아온 후 밤늦게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깨워서 받아보니 우하라 마도카였어요. 아오에는 그 뒤로 이래저래 일이 있었다며 빨리 만나서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도카가 먼저 겐토군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자 아오에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아오에는 기리미야라는 여자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도카는 아오에가 이번 일에 휘말릴 줄 몰랐다며 자신의 잘못이냐고 물었어요. 아오에는 그런 게 아니라 마도카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된 사실을 공언하는 얼빠진 학자가 됐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오에가 양쪽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이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하자 마도카는 왜 자신에게 묻는지 반문했어요. 아오에는 마도카라면 다 알 것 같다며 사실 그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털어놓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아마카스 겐토군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라고 했어요. 마도카는 잠시 침묵한 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장소와 시간은 자신이 정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아오에는 볼링장에서 마도카와 만났습니다. 마도카는 형사가 겐토를 쫓고 있다는 얘기에 놀라며
아오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오에는 나카오카 형사가 찾아온 경위부터 가이메이 대학에 그녀의 아버지와 만났던 일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오에가 마도카와 겐토군의 관계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순간 마도카는 3개 남을 거라며 볼링 레인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공이 핀을 맞힌 후 정확히 3개의 핀이 남았어요. 이어서 다른 레인에서는 4개가 남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오에는 놀랐지만 어쩌면 프로급의 볼링 실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대화를 이었습니다. 마도카는 아오에가 자신과 겐토군에 대해 알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며 오히려 모르는 편이 낫다고 했어요. 사고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말라고 했죠. 아오에는 호기심이 한계치까지 올라가 버렸다고 했지만 마도카는 그걸 참아달라며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아오에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도카는 자신도 사정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오에가 사고의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마도카는 지금 여기서는 어렵다며 말로만 들어서는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직접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마도카는 다시 시간과 장소를 연락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또 볼링공을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마도카는 딱해라며 양 끝에 2개가 남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역시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아오에는 깜짝 놀라 마도카를 돌아봤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아오에는 학교로 돌아가서도 계속 마도카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마도카가 볼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과 이전에 인형 뽑기 게임에서 보여준 실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마도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리스가 아노미야 기념공으로 오라고 했어요. 늦은 시간인 이유는 남의 눈에 띄는 건 피하려고 하는 것과 최상의 조건이 갖춰지는 게 그 시간뿐이라는 아리송한 설명뿐이었습니다. 아오에는 공원에 도착해서 마도카의 안내를 받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도카는 경사면 위에서 발포스티로 상자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흰 스모크를 발생시켰어요. 놀랍게도 그 스모크는 확산되지 않고 강물처럼 일정한 폭을 유지한 채 아래로 흘러내려 아오에가 있는 지점에 고였습니다. 아오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마도카는 이미 전화를 끊고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오에가 마도카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발포스티로 상자와 케미컬 라이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건 아오에에게 마도카는 특별한 장치 따위는 없고 어린애라도 알 수 있는 물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흰 연기가 나온다는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아오에가 왜 확산되지 않았는지 묻자 마도카가 반문했어요. 왜 꼭 연기가 확산되어야 하는지라고. 그 말을 끝으로 마도카는 답을 알려줬으니 약속은 지켰다며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아오에가 직접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오에가 스모크의 행방을 지켜보니 이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조금 전처럼 전혀 흐트러짐 없이 강물처럼 흐르고 한 곳에 고이는 게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 현상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맞추는 건 아오에 같은 학자에겐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게 보일 뿐이었죠. 그때 기리미야 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오에를 대학에서부터 미행했다고 밝혔어요. 마도카의 위치도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리미야는 아오에에게 오늘 밤에 본 일들을 모두 잊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오에가 반발하자 기리미야는 과학적 증명은 재현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아오에가 마도카가 한 일을 재현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기리미야는 마도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며 마도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오에가 초능력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어요. 아오에는 온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위협받는 현지 주민들을 생각하면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했지만 기리미야는 수정기사를 써도 신문사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리미야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아오에가 나카오카 형사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하자 기리미야는 경찰까지 끼어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기리미야는 아오에의 의향을 위해 전달하고 정식으로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까지는 오늘 밤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오에는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나카오카가 야에스에 있는 오피스 빌딩 5층 덴탈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직원 니시무라 야요이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아마카스 모에의 고등학교 댄스부 동급생으로 스즈키 유리가 추천해준 인물이었습니다. 니시무라는 나카오카의 방문에 놀라며 오래전 얘기라고 했어요. 나카오카는 모에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니시무라일 거라고 스즈키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니시무라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니시무라는 모에의 자살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벌일 징조도 없었고 다음 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자며 매일같이 서로 격려했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니시무라는 아마카스 모에의 아버지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걸어와서 모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길에 선 채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에 대해 묻자 니시무라는 읽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딸을 잃고 아들까지 그렇게 된 아버지가 참 안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블로그에 적힌 일화들은 모에를 통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오카가 이 점을 추궁하자 니시무라는 자신 말고 다른 친구에게서 들은 얘기인 것 같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망설이다가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무라는 그 블로그가 뭔가 이상했다고 말했어요. 글을 읽어도 전혀 공감이 안 되고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에 묘사된 모에는 자신이 아는 모에와는 전혀 달라서 딴 사람 얘기 같았다고 했어요. 니시무라가 아는 모에는 활발하고 잘 까불고 말괄량이 같은 면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상당히 불량 학생이었고 늘 교무실에 불려가며 담배도 피웠다는 얘기를 모에가 직접 해줬다고 했어요. 길거리 퍼포먼스로 춤추는 사람을 보고 댄스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댄스부 활동을 하면서 착실해졌다고 모에가 말했었다고 했죠. 이는 블로그에 묘사된 얌전하고 청순한 여고생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니시무라는 스즈키 유리도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며 유리 역시 그 블로그가 죄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고 전했어요. 나카오카가 의심을 품게 된 또 다른 계기는 가와카미 세이야의 증언이었습니다. 가와카미는 아마카스 겐토와 가장 친한 축구부 친구로 블로그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나카오카는 겐토가 기억을 잃었으니 연락을 주고받을 리는 없지만 뭔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며 만나봤던 것입니다. 가와카미는 도쿄의 대학에 다니는 섬세한 느낌의 청년이었어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키가 커서 골키퍼를 맡았지만 그 뒤로 크지 않아서 중학교 중간쯤에 축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가와카미는 겐토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병문안은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팀 코치가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면회사절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의해서 병문안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식물인간 상태인 겐토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을까 봐서였고 아버지 쪽에서도 부탁한 일이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보여주자 가와카미는 진지하게 읽어봤지만 중간중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겐토 아버지를 만나긴 했지만 딱 한 번뿐이었고 블로그 글처럼 오랜 시간은 아니었으며 별 대단한 얘기도 없었다고 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블로그 속 겐토의 얘기나 행동이 자신이 겐토에게서 들은 얘기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와카미가 겐토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사이좋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아니었고 뭔가 각자 따로 놀고 썰렁하다고 했었다고 전했어요. 가와카미는 겐토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렸다고 얘기했었다며 아버지가 따로 여자가 있어서 전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다 알지만 허영심이 강하고 천재 영화감독의 아내라는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겐토가 말했었다고 했어요. 누나에 대해서도 겐토와는 사이가 좋았지만 아버지는 엄청 싫어한다고 했고 겐토도 아버지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고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블로그에 나온 겐토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동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단언했어요. 아버지가 감독한 영화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카오카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와카미 말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겐토의 누나 모에가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댄스부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니시무라 야요이도 모에가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서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고 아내나 자식도 자기 소유물로만 본다고 했었다고 전했어요. 니시무라는 모에가 아버지에 대해 한 구체적인 불만들을 들려줬습니다. 영화 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꾸며주기 위해 가족을 자기 이미지 올리는데 이용해 먹었을 뿐이라고 모에가 말했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 괴상한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해서 엄청 싫었는데 입지 않으면 마구 화를 냈고 남들이 물어보면 모에 자신이 원해서 입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모에가 중학교 때 비뚤어진 것도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인 게 화가 나서 천재 영화 감독이라는 명성에 흠집을 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고 니시무라는 전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엄청 꾸짖었는데 모에는 그런 사람의 딸이 아니라면 진짜 좋겠다고 그 사람의 피가 제 몸속에 흐른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언을 종합해보면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카오카는 이 모순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오에가 강의 중에 스마트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기리미야는 지난번 약속한 대로 대답을 해주겠다며 오늘 밤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리미야는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있으니 번거로운 물건은 되도록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오에가 왜 소지품 검사를 하는지 묻자 와보면 알 거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아오에는 도시에서의 대기오염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스트리트 캐니언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바람에 대해 설명하며 칠판에 화살표를 그렸는데 강의 중에도 흰 스모크가 뱀처럼 흘러내리던 그날 밤의 광경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순수한 물리 현상이었습니다. 아오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이었어요. 기체의 행방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해도 대략적인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빌딩풍으로 인한 할머니 부상 사고를 예로 들며 자연현상인지 인공적인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어요. 현재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수치예보 기술로는 어떤 바람이 발생하는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오에는 다시 그날 밤 일을 떠올리며 마도카는 그런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아오에 교수는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기리미야는 평소 동행하던 다케오가 할 일이 있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이동하며 아오에는 아리스가와 노미야 공원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오카 형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리미야는 현명한 선택이라며 자신들도 아오에가 경솔하게 행동할 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도카가 아오에 교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보다 확실한 보증이라고 했죠. 또한 아오에는 혹시나 해서 기록을 남겨뒀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날 밤 일을 모조리 기록해뒀고 텍스트 데이터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게 세팅해뒀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은 기억해두라고 경고했어요. 기리미야는 미소를 지으며 아오에를 납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차는 수도고속도로를 타고 달린 뒤 일반 도로로 내려섰어요. 아오에는 점차 행선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메이 대학으로 가는 건지 묻자 기리미야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일반 캠퍼스 쪽은 아니라고 했어요. 몇 분 후 차는 하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면 현관에는 수리학 연구소라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자동문을 지나면 로비 같은 공간이 있었고 소파와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진짜 입구는 더 안쪽에 있는 보안 게이트였어요. 기리미야가 내객용 패스를 주며 목에 걸라고 했습니다. 연구소로 들어왔지만 다들 바빠서 아오에와 기리미야 쪽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오에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묻자 기리미야는 다양하다며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지능에 관한 연구라고 답했어요. 한 연구실 앞에서 기리미야가 발을 멈추고 문 옆 패널에 손을 댔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100인치는 될 만한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무수한 선으로 그려진 도형이 떠 있었는데 입체 지도 같기도 하고 우주 전체를 표기한 것 같기도 했어요. 디스플레이 앞에 마른 몸집에 뾰족한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 넓은 이마에 백발이 섞인 앞머리가 내려와 있었어요.
남자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 우하라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우하라, 젠타로 박사였어요. 그는 딸이 이래저래 큰 폐를 끼쳤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오에는 폐를 끼쳤다기보다 곤혹스러웠다고 답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하라는 이 일에 관해서는 아오에가 전혀 관계없다며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자는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어요. 아오에가 그걸로 납득하라는 거냐며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넘어갈 수 있느냐고 반발하자 우하라는 스모크를 사용했다고 하던데 놀라셨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오에는 마도카가 연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단조로운 어조로 우하라는 그건 조종이 아니라 조건 선택이라고 답했죠. 박사는 주제를 바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읽어봤는지 아오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오에는 아들 겐토가 기적적으로 회복될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과거의 인간관계를 모두 잊었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하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디스플레이 옆에 놓인 태블릿 단말기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가 터치하자 디스플레이 화면이 바뀌며 한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1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소년이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굴리고 있었어요. 아오에는 소년의 얼굴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우하라가 아마카스 겐토라고 확인해주며 수술하고 3년쯤 지났을 때라고 설명했어요. 식물인간이 겨우 3년 만에 이 정도까지 회복했다는 것에 아오에는 놀랐습니다. 우하라는 분명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하라가 화면을 자세히 보라고 하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겐토의 손맛이 확대되었고 책상 위에서 약간 큼직한 주사위가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3cm 정도 되는 주사위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 5, 1, 6이라며 겐토가 주사위 숫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던져서 나온 주사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내는 건 주사위가 정지하기 전이었고 아직 굴러가는 중에 그 숫자를 맞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번이 적중하고 있었어요. 아오에는 겐토가 주사위 숫자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냐고 물었어요. 우하라는 그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며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겐토가 숫자를 말하는 것은 주사위가 손을 떠난 직후라고 설명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주사위가 아직 손바닥 위에 있을 때는 겐토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을 떠날 때 주사위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거의 무시해도 무방한 공기 저항뿐이고 책상에 떨어진 뒤에는 낙하각도, 관성 모멘트, 책상과의 반발 계수, 책상 표면과의 마찰력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정지한다고 우하라는 설명했어요. 이런 일련의 물리 현상에는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주사위가 손을 떠난 순간에 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믿을 수 없던 아오에의 반응을 본 박사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0cm쯤 되는 나무 주사위를 6이 위로 나오도록 양손에 끼워들고 1m 높이에서 판판하게 고른 모래 위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오에는 모래 위에 떨어진다면 주사위는 굴러가지 않고 반듯하게 아래로 떨어져서 6이 위로 드러난 채 모래에 살짝 파묻힐 거라고 답했습니다. 우하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아오에 같은 일반인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영상 속 겐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상이 다소 복잡해지기는 해도 물리 법칙을 바탕으로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 겐토는 100번이 넘게 실제로 실행해봤다고 우하라는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지만 50번을 넘어설 때쯤부터 적중률이 높아졌고 주사위나 책상에 관한 물리적 데이터가 분석되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다른 주사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오에는 새삼 화면을 응시한 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아오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역시 수술의 영향인지 묻자 우하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엑스퍼트 브레인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하라는 당시 학계에선 뇌의 고차 기능을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결과 뇌의 신경활동과 기억 및 학습의 관계에 대해 상당한 단계까지 해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한 것이 공예품이나 재료, 가공 분야에서 수작업을 통해
초인적인 기술을 이뤄낸 명인, 이른바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뇌였다고 했어요. 몇몇 달인의 협력을 얻어 조사해본 결과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우아라는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복수의 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비유로서 한 말이고 해부학적으로는 일반인의 뇌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선 그들은 약간 복잡한 작업이라도 대뇌의 극히 일부밖에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뇌를 광범위하게 써야 하고 약간 복잡한 작업이라면 뇌에 거의 전역을 써야 해서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어요. 명인이나 달인들은 정보 처리 능력에 여유가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생각해가면서 그것을 작업에 피드백하는 게 가능했어요. 게다가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보 처리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하라는 설명했어요. 그들이 직인의 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하라는 다시 겐토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경우 수술 후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속도가 현격하게 빠르다고 했어요. 어떤 정보를 뇌에서 처리할 경우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걸려도 몇 번 거듭하는 사이에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대뇌의 범위가 필요 최소한으로 좁혀져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우아라는 설명했어요. 달인들과 마찬가지로 뇌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남아도는 부분으로 전혀 다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흥미가 있어서 겐토를 수리학 연구소에서 맡기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겐토는 매일매일 다양한 테스트를 받았고 본인도 승낙한 일이었다고 우아라는 말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밝혀졌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미래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감을 통해 수집되는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즉각 분석해서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낸다고 우아라는 설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주사위 숫자나 양궁의 화살이 어디에 맞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아오에는 최근 믿을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스모크뿐만이 아니라 볼링장의 핀, 인형 뽑기 게임 등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단지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마카스 겐토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란 게 의문이었죠. 아오에가 혹시 마도카도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우아라는 그에게는 나중에 해드리겠다며 제지했어요. 우아라가 아오에에게 왜 이런 연구를 발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학 연구소가 가이메이 대학만이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겐토에 대한 일은 당연히 후생 노동성이나 문부 과학성에도 전달되었고 경찰청에도 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은 극비사항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오에가 연구는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묻자 우아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답했습니다. 겐토가 처음 연구소에 왔을 때는 그 능력이 수술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그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능력인지조차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비슷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꽤 있었지만 겐토 같은 케이스는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윽고 몇 가지 힌트를 포착해서 역시 수술의 영향이라는 것은 밝혀냈지만 문제는 재현성이었다고 우아라는 말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겐토와 완전히 똑같은 뇌 부위에 완전히 똑같은 수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연히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우아라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윤리적인 면에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금단의 실험이었다고 했어요. 아오에가 혹시 건강한 사람에게 수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우아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오에는 그런 위험한 수술을 박사의 딸 마도카에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사 또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옆에서 기리미야 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도카 본인이 나서서 실험 대상이 되기를 희망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리미야는 숨을 가다듬은 뒤 마치 중대한 고백이라도 하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도카가 나는 라플라스의 마녀가 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마도카에게 라플라스란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를 앗아간 국지성 토네이도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은 그녀를 평생 괴롭혀왔고 그것이 마도카가 수술에 자원한 이유였죠.
또한 토네이도가 모녀를 덮친 그 순간 우하라 박사는 겐토의 수술을 위해 도쿄에 나왔었던 것이고 딸아이의 수술을 막지 못한 것도 그 사고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얘기를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겐토가 수리연구소에 지내던 당시 젠타로가 스마트폰을 세면대에 깜빡 잊고 출근한 날이 있었습니다. 마도카는 스마트폰을 아버지에게 전해주려고 집을 나섰어요. 수리학 연구소 부근에서 마도카는 한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면서 물웅덩이에 물이 튀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마도카를 보호해준 소년이었어요. 그가 바로 아마카스 겐토였습니다. 겐토는 우하라 박사에게 수술을 받은 기적의 소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연구소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되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겐토는 자신의 은인인 박사의 딸 마도카를 연구소 안으로 안내해 주었고 그곳에서 마도카는 겐토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릴 시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만날 때마다 다양한 예측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겐토는 마도카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리 현상에 대해서는 예측이 특히 더 뚜렷했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날아간 야구공이나 축구공이 어떤 궤도를 그리다가 어디에 떨어질지 순식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수술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겐토는 말했어요. 당시 겐토는 마도카에게 라플라스의 악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학자 라플라스가 세운 가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파악해내는 지성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물리학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까지 완전하게 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소에서는 겐토의 능력에 대한 연구를 라플라스 계획이라고 명명했다고 겐토는 알려주었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대략 두 가지로 하나는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현성의 입증이었어요. 겐토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마도카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에 부치고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의 수수께끼를 풀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마도카도 자신 같은 능력을 갖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마도카는 그 순간 라플라스의 마녀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머니 같은 희생자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카오카가 야에스의 오피스 빌딩에서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중고등학교 동창로 다카오를 만났습니다. 우노는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요즘은 아마카스와 전혀 왕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노는 중학교 때는 같은 반이 아니어서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영화 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편씩 영화를 보고 방과 후 찻집에서 몇 시간씩 얘기를 나누곤 했다고 회상했어요. 우노는 아마카스를 괴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얘기만 했고 다방면으로 박식했지만 모든 대화가 결국 영화로 귀결되었다고 했어요. 기억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았으며 운동까지 잘했지만 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며 더 완벽한 것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자 관계에서 완벽주의가 두드러졌다고 우노는 말했어요. 많은 여자와 사귀었지만 매번 잠깐 사귀다가 금세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아마카스와 사귄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녀는 아마카스가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하며 자기 취향을 강요했다고 분개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나카오카가 그런 완벽주의의 원인을 묻자 우노는 아버지의 영향이 클 것 같다고 답했어요. 천재 조각가 아마카스 다이세이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나카오카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인물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나무 조각 작품들이 실제 같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고 놀라워했어요. 우노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읽어봤다고 답했습니다. 블로그에 나온 가족들은 대단히 모범적인 부인과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 같았고 딸은 감수성이 강해서 아마카스의 완벽주의를 물려받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나카오카가 아마카스에게 이상적인 가족이었느냐고 묻자 우노는 자신은 그렇게 느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나카오카는 이미 며칠간의 탐문 수사를 통해 전혀 다른 진실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아마카스 모회의 동급생들 증언이 블로그와 너무 달라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동급생들이 옳고 블로그가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모회의 중학교 시절 불량 섞을 친구들을 만나 탐문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회가 중학교 때 임신해서
낙태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는 같은 그룹의 2살 연상 남자친구였고 결국 어머니에게 들켜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블로그 글과의 모순이 커져갔어요. 출판사에 보낸 수기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모에의 자살 동기를 출생의 비밀로 설명했는데 모에가 유카쿠와 불륜, 상대 사이의 자식이고 아마카스의 친혈육이 아닐 거라고 추측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모에가 아버지를 닮은 코와 손을 싫어했다는 동급생 증언으로 볼 때 친자 관계는 확실했습니다. 나카오카는 대학 시절 동기나 조감독 시절 동료들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결론적으로 아마카스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 항상 자신에게 엄격한 완벽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인에 대해서만은 완벽을 요구해서 많은 여자와 사귀었다가 곧바로 헤어지기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30살에 무명 여배우 유카코와 결혼했는데 당시 지인들은 이상형이라기보다 그녀의 친가 자산이 결혼 결정 요인이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카오카는 완벽주의자와 사실과 다른 블로그 글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고민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행방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리타 계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온천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지금까지 듣고 본 것도 싹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카오카는 자신이 어떤 거대한 비밀을 건드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오에 교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아닌 그에게는 강제로 함구령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의 입을 막을까 궁금했습니다. 죽은 영화감독 요시로의 아내 치사토가 인테리어 잡지를 보고 있는데 기무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를 감행하기로 했다며 오늘 실행한다고 알려왔어요. 기무라는 상대방이 틀림없이 연락할 거라며 자신만만한 말투였어요. 치사토는 거실장 서랍에서 남편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바로 오늘을 위해 그가 죽은 뒤에도 해약하지 않고 보관해왔던 것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져 있어서 충전기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서 주소를 올렸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누군가 전화를 건 것인데 번호 표시는 제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치사토가 망설이는 사이 착신음이 사라졌어요. 상대 쪽에서 끄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한 후 치사토는 아마카스라는 이름을 찾아 발신 버튼을 눌렀어요. 곧 부재중 전화로 바뀌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치사토는 숨을 들이쉬고 기무라가 미리 알려준 대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마카스 사이세인지 확인하며 자신을 미즈키 요시로 감독의 아내 치사토라고 소개했어요.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메시지를 듣는 대로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껏해야 메시지를 남긴 것뿐인데 겨드랑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한숨을 쉰 치사토는 기무라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피부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에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가로막혔던 일이었어요. 신문지가 앞 유리에 바람에 날려와 달라붙은 것이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젊은이 하나를 치고 말았어요. 사과의 뜻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젊은이가 기무라 고이치였습니다. 가이메이 대학 휴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통계 예측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는 식당에서 양념병에 든 간장을 접시에 부어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치사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몇 번 만나는 사이에 둘은 불륜 관계가 되었고 치사토는 기무라에게 늙은 남편과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기무라는 남편이 빨리 죽어주길 바란다면 그런 날을 앞당기면 된다며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고로 죽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무라는 황화수소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화산지대인 일본에는 온천지마다 황화수소 가스 발생원이 있고 기상 조건에 따라 치사량까지 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내 남편을 데려가기만 하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치사토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기무라는 아카쿠마 온천을 후보지로 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가 적절한 시기라고 알려줬어요. 그녀는 남편 요시로에게 온천 여행을 제안했고 기무라가 알려준 정확한 날짜에 맞춰 2박 3일 계획을 세웠어요. 실행일이 다가오자
기무라는 이번 일이 잘 되면 자신도 죽어주었으면 하는 인간이 2명 있다며 치사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카쿠마 온천에서 계획대로 요시로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기무라가 미리 알려준 시각에 맞춰 산책을 나가고 카메라 배터리를 가져오겠다며 요시로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왔더니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사토는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다리가 떨렸어요. 그 후 기무라와의 약속대로 그녀는 나스노 고로라는 배우를 도마테 온천 산책로 입구까지 안내했습니다. 그 역시 황화수소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았어요. 이제 기무라는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초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치사토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대로 계속 저승사자의 조수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2번째 타깃이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말을 듣고 치사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의 장례식 때 나타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기무라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미 치사토는 그녀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덫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마도카가 호텔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신호였어요. 마도카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마도카는 거울로 뒤를 확인하니 역시 흰색 외건이 따라붙었고 운전석에는 검은 안경을 쓴 다케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서 택시를 세우고 내린 마도카는 미즈키 요시로의 집을 확인했어요. 흰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에서 현재 아내 치사토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치사토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도카는 발길을 돌려 정차된 흰색 외건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도카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다케오는 감시를 눈치챌 줄 몰랐다며 안경을 벗었어요. 마도카는 저 흰색 담장 저택에서 어떤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때그때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마도카는 겐토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마도카의 수술이 성공한 뒤 세상에선 오직 2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저의 기복과 온도 변화를 모니터해서 지진 예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토론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마도카는 겐토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고독감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가능해도 그것을 공유할 동료가 없다면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마도카에게는 겐토가 있었지만 그는 그때까지 내내 혼자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얻게 된 동료에게 겐토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느 날 중대한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아마카스가에서 일어난 황화수소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겐토는 범인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범인의 입으로 직접 들었으니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겐토는 범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인지는 명백했어요. 범인을 알게 된 것이 식물인간 상태일 때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겐토를 만난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마도카는 겐토가 곧 복수를 위해 연구소를 떠날 생각이고 복수를 끝낸 뒤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을 예측했어요. 하지만 겐토를 설득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라플라스의 마녀가 된다는 건 그 설득이 무의미하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윽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겐토가 연구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마도카는 그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위험하다고 여겨 보디가드라는 명목으로 감시가 붙여졌어요. 아카쿠마 온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마도카는 드디어 겐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즈키 요시로라는 피해자의 경력을 보고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범행과 관련된 인물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마도카는 수도권에 폭설이 내릴 타이밍을 이용해 탈주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즉시 아카쿠마 온천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겐토가 한 짓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어요. 공범자는 피해자의 아내가 맡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도마테 온천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도카는 겐토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황화수소 중독에 집착하는 이유는 8년 전 살인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마카스 사이세이에게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복수극의 주인공이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옛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겐토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겐토의 목적은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카스 입장에서는 그 일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겐토가 방해가 되는 존재니까
제거하려고 들터였어요. 겐토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겐토가 이용할 건 유일한 공범자 미즈키 치사토였어요. 그녀에게 지시해 아마카스에게 연락하도록 할 터인데 분명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를 쓸 것이었습니다. 아마카스는 덫인 줄 알면서도 움직일 거라고 겐토는 내다본 것이었어요. 마도카는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에 5분 간격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걸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해뒀습니다. 만일 발신이 될 경우 죽은 요시로의 폰이 켜졌다는 의미고 그건 조만간 겐토와 사이세이가 만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방금 전 호텔에서의 알람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그때 다케오가 어딘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기리미야에게서 온 전화로 마도카의 지시를 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케오는 이 차에 GPS 발신기가 달렸다며 경찰청 주도의 특별수사팀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마도카는 곤란해했습니다. 아직은 경찰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자동차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번 일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도카는 딱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이 사건과는 상관없어서 더 이상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염치를 따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마도카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오에가 연구실에서 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둡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도카와 겐토라면 이 지겨운 비가 거치는 시각도 정확히 예측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생 오쿠니시 데스코가 녹화하고 들어와 손님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 손님은 바로 나카오카 형사였습니다. 그가 최근에 아오에 교수가 뭔가 달라진 기색은 없었는지 누군가 찾아오지 않았는지 물어봤다는 것이었어요. 오쿠니시는 딱히 달라지신 건 없다고 답했다며 나카오카가 불만스러운 눈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이번과 똑같이 대답할 생각이라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지 물었어요. 아오에는 놀라며 오랜 세월 함께해온 조교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오에는 오늘 했던 그대로 대답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오에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재가동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어요. 1시간 전 교수실에 찾아온 그는 상부의 외압으로 인해 온천지 사건에서 손을 뗀다고 전했습니다. 나카오카는 그걸 납득할 수 없다며 아오에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오에가 자신보다 더 이번 사건에 근접한 분이고 교수의 지적이 없었다면 애초에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카오카의 말을 들으며 아오에는 역시 대단한 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나카오카의 방문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일이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오에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아무런 압력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나카오카가 정말로 입단속을 강요하지 않았냐고 물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아오에 교수의 해명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덧붙여 나카오카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어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가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이었습니다. 아마카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어요. 황화수소로 가족을 잃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블로그와 전혀 달랐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몹시 미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카오카는 이만큼 기사거리가 갖춰졌는데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아는 신문기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눈빛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아오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나카오카는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던진 뒤 자리를 털고 일어섰어요. 아오에는 그에게 미안하게 됐지만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카오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 이건 한 나라의 아니 인류 전체의 장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마카스 겐토와 우하라 마도카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세계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경솔하게 공개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사건 자체는 이제 곧 막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떤 모양새로든 수습이 될 터였어요. 나카오카에게 압력을 가한 윗선은 아마도 경찰청일 것이고 수리학 연구소는 경찰청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하라, 젠타로의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들이 경시청에 손을 쓴 게 틀림없었어요. 생각에 빠진 아오에는 우하라, 젠타로가 보여준 영상을 떠올렸어요. 수컷 마우스가 신생아 마우스를 공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하라는 그것이 페로몬에 의한 것이고 마우스든 인간이든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남기려는 본능은
똑같다고 설명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마우스처럼 단순하지 않지만 부성 행동도 결국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고장나거나 결락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의문을 던졌었습니다. 우하라는 겐토의 뇌에서 부성 패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선천적인 부성 결락증이고 지극히 유전적이라서 아마카스 사이세이도 똑같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잔악한 흉악범들은 많든 적든 그런 종류의 결락증을 뇌에 품고 있다는 것이 우하라의 의견이었어요. 가족이라서 죽이지 해야 할 수 없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그의 뇌에서는 애초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고 전화가 연결되는 동시에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차 있어요? 조금 전부터 내리던 비가 간간히 기세를 올렸습니다. 마도카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상 정보를 체크하며 실제 하늘을 올려다보고 가로수의 흔들림으로 풍향을 짐작해봤어요. 날씨가 이상해서 곳에 따라 이상한 구름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며 까다롭고 흉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카가 스마트폰을 챙겨놓고 미즈키 저택 쪽을 지켜보니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치사토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케오가 백미러를 보며 뒤쪽에서 흰색 크라운 차가 오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돌아보니 흰색 세단이 달려와 마도카 일행의 외건 뒤에서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니 전화하고 아직 1시간도 안 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달려와준 모양이었어요. 마도카는 슬라이드 도어를 열고 외건 밖으로 나와 그쪽 차로 달려가 운전석의 아오에를 확인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잽싸게 올라탔습니다. 마도카는 시간이 없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에 외건에서 다케오가 내려서 이쪽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어요. 마도카는 저분이 운전하게 해주고 교수님은 저 앞에 외건차를 타고 집에 가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오에는 아직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했다며 지금 들어야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차는 못 빌려준다며 두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도카는 결국 얘기하겠다며 우선 운전석부터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미행해야 하는데 교수님은 미행 전문가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다케오가 운전석에 올라 좌석 위치를 조정하는 동안 마도카는 아오에에게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아오에는 우하라 박사에게서 대략적인 것과 마도카와 아마카스 겐토의 특수 능력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마도카가 그 밖에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얘기했는지 묻자 아오에는 우하라 박사가 추론해준 얘기를 설명했어요. 두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마카스 겐토에 의한 복수극이고 그 시초는 8년 전 황화수소 중독 사건이며 주모자는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겐토가 결국에는 부친을 노릴 거라는 얘기였어요. 마도카는 큰 한숨을 내쉬며 역시나 천재적인 뇌 과학자라며 거기까지 꿰뚫어본 자신의 아빠에게 감탄했죠. 그럼 겐토군의 기억 상실이 연기라는 것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아오에는 겐토가 자신의 나이 많은 대답했던 것을 계속 미심쩍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우하라가 말했다고 전했어요. 그의 말대로 겐토의 수술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겐토는 자신의 나이가 12살이란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물과 지식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와 관계성을 기억하는 부위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나이를 인지하려면 관계성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돼야 했죠. 그래서 우하라 박사는 당시에도 겐토의 기억 상실을 미심쩍어 했었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며 그게 의도된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다케오가 여자가 나왔다고 알려주곤 그들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이 지났지만 치사토의 행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뒷좌석의 아오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도카는 미즈키 치사토를 미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고 아오에도 납득한 것 같아서 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오에는 부성 결락증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건 마도카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겐토에게는 분명 잔혹한 면이 있었거든요. 축제날 노점에 나온 병아리를 보고 구워 먹고 싶다고 했던 일, 대학병원에 입원한 난치병 꼬마에 대해 태어났을 때 이미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게 판명되었다면 좀 더 일찌감치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나았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마도카는 겐토에게
그런 피를 물려준 것이 아마카스 사이세이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곧 대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되었어요. 어떻든 일이 평화롭게 끝날 리는 없었습니다. 마도카로서는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죽는 건 상관없었어요.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겐토였어요. 오랜 세월의 원한을 풀고 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케오가 급하게 마세라티에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마세라티가 왼쪽 깜빡이를 깜빡거리며 휴게소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케오는 마세라티를 따라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치사토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마도카도 그녀를 따라가 상황을 확인했어요. 거울 앞에서 긴박한 표정으로 각오를 다지는 치사토를 보며 마도카는 겐토가 어떻게 이 여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지 궁금했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치사토가 나갔고 그녀 곁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온몸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였어요. 겐토와 닮은 얼굴을 보며 마도카는 부자가님을 확신했습니다. 사이세이는 그 길로 치사토의 마세라티 조수석에 동승했죠. 그때 마도카의 정차된 차량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나 경찰청 형사라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마도카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마도카는 일행이 미행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미 모든 사항을 파악해둔 형사가 마세라티는 동료가 추적할 거라며 마도카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마도카는 미행 차량이 한 대뿐이라는 걸 알고 일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감색 RV 옆에 검은 세단으로 가서 운전석 남자가 신분증을 조수석으로 던지는 순간 전자식 키를 재빨리 뽑아냈어요. 마도카는 키를 들고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남자에게 붙잡혔어요. 그때 다케오가 나타나 형사와의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다케오는 자신이 맞겠다며 마도카에게 빨리 가라고 소리쳤어요. 마도카는 아오에와 함께 크라운으로 급히 출발했죠. 졸지에 아오에는 운전대를 잡고 서툴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치사토는 극도의 공포에 떨며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조수석에 앉아 동행이 있을 줄 알았다며 그 녀석은 목적지에서 기다릴 심산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이세이는 모든 걸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묘한 곳까지 찾아온 거라고 했어요. 사이세이는 겐토를 내 아들 녀석이라고 부르며 부자가님을 인정했습니다. 세 사람을 연달아 죽이려 든다며 겐토의 계획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치사토가 살인에 가담한 적 없다고 하자 사이세이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일이라며 누구 짓인지는 안다고 답했죠. 아마카스는 계속 겐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치사토의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감이었다며 겐토가 치사토를 한편으로 끌어들인 거란 사실도 이미 안다고 했습니다. 마도카와 아오에는 마세라티를 추적하며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왔어요. 일반 도로로 나서자 교통량이 줄어 추적이 어려워졌죠. 마도카가 검색해본 결과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예전에 이 지역에서 폐허의 종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마세라티는 막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아오에가 더 가면 들킬 거라고 하자 마도카는 여기가 목적지라며 반대편 길이 없는 종점이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치사토와 아마카스가 건물로 들어가자 마도카는 아오에 교수에게 차량을 주차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차한 차를 두고 건물에서 떨어진 풀숲에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이세이는 10여 년 만에 와보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죠. 치사토가 시계를 보니 거의 예정 시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이세이는 치사토의 팔목을 거칠게 잡으며 이 자리를 떠나면 자신이 위험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겐토, 아버지가 왔다. 모습을 드러내거라. 곧 2층 회랑에서 겐토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말을 시작했어요. 작년 1월 텔레비전에서 미즈키 요시로가 나와 깜짝 놀랄만한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주인공 모델이 직접 메가폰을 잡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죠. 그 순간 아마카스 사이세이 얘기라고 확신했고 미즈키와 사이세이의 더러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겐토는 양팔을 펼치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며 치사토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이세이는 겐토를 덥석 믿을 만큼 어수룩하지 않다며 치사토를 풀어주자마자 어딘가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의심했죠. 겐토는
처음에는 황화수소로 사이세이를 죽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쓰레기 인간이 죽을 자리로는 쓰레기 영화의 무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차례 답사를 하면서 황화수소보다 더 멋진 죽음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오늘 이 시각에 사이세이를 여기에 세워놓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세이가 어떤 죽음이냐고 묻자 겐토는 이제 곧 알게 될 거라고 답했어요. 황화수소는 아니니까 치사토를 풀어달라고 다시 요청했죠. 사이세이는 겐토가 언제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집안에 황화수소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겐토는 처음부터 다 알았다고 태연히 대답했어요. 병원에 달려온 사이세이가 주위를 확인한 뒤 멋지네. 이런 스토리도 좋지. 드라마가 되겠다고 중얼거린 혼잣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러고는 미즈키 요시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라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재미있지 않냐? 가족이 모두 사망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고 했다며 이건 정말 기막힌 스토리가 될 거다 라고 말했다고 겐토는 회상했습니다. 사이세이는 그 통화에서 이봐 미즈키 씨 이제 와서 꽁무니 뺄 거야? 진짜 스토리라면 좋겠다고 말한 건 당신이야 라며 나스노 그 친구는 제대로 움직여줬지? 나 대신 돌아다니면서 알리바이는 잘 만들어뒀느냐고 추궁했다고 했죠. 사이세이는 자신이 그런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겐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기분이 어땠을지 반문하며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사이세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기억을 잃어버린 척했다고 밝혔어요. 겐토는 사이세이가 아들의 회복을 보고 초조했을 거라며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여서 거짓말로 가득 찬 블로그를 개설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세이는 자신이 왜 가족을 죽이려 했는지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인물의 가족으로서는 완전 실패작이었다며 특히 임신한 모에를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작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가족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겐토가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사이세이는 천재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그따위 실패작을 남겨둘 것 같으냐며 완벽한 작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말소한 뒤 새롭게 과거 기억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블로그에서 가족들은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훌륭한 가족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설명했어요. 머지않아 논픽션 소설로 발표하고 영화로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맡을 거고 그때야 비로소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가족이 완성된다고 말했죠. 이때 사이세이는 미즈키 요시로가 자신의 계획을 듣고 대단하다며 흥행 대박이 될 거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듀서 미즈키는 진짜 스토리라면 좋겠다, 박력 있는 실화라면 좋겠다며 계획을 부추겼고 나스노라는 인물과 함께 알리바이 만들기를 도와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이 현실이 되자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며 나스노와 함께 발을 빼려 했던 게 사건의 전모였죠. 겐토는 완전히 미쳤다고 반응했지만 아마카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 제목까지 말해줬습니다. 완벽한 가족. 그것은 한 가족을 희생한 대가였던 거였죠. 어느덧 천둥 소리가 울리며 빛발이 거세졌습니다. 겐토가 연설은 그만두라며 지겹다고 하자 사이세이는 코트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10여 년 전 영화 촬영을 위해 받아둔 건데 이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이세이는 겐토를 총으로 죽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영화 로케즈에서 아들이 자살했다는 식으로 각색할 거라고 말했어요. 완벽한 가족의 스토리에 극적인 에피소드가 더해진다며 치사토의 팔을 놓았죠. 순간 겐토가 치사토에게 빨리 뛰어라고 외쳤어요. 바깥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이 뒤흔들렸어요. 강력한 바람이 창문으로 밀려들어 모든 사람이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죠. 단 한순간의 무음 상태가 지나간 뒤 온몸을 꿰뚫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뒤흔들렸어요. 치사토가 소리난 쪽을 보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하얀 세단이 벽을 뚫고 처박힌 것이었어요. 무너진 벽으로 폭풍이 덮쳐들어 치사토는 반대쪽 벽까지 날려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어요. 치사토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한편 마도카와 아오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지나간 뒤 마도카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봤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잔해더미였습니다. 지붕은 날아가고 벽은 반절만 남았으며 아오에의 크라운차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채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어요. 마도카는 잔해더미에서 겐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1년 전 그대로 변한 게 없는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겐토는 마도카를 보고 놀라며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물었죠. 마도카는 내내 찾아다녔다고 답했어요. 겐토가 혹시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뒤쫓아왔느냐고 묻자 마도카는 치사토를 쫓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겐토는 거꾸로 뒤집힌 차를 보며 네가 한 거냐고 물었고 마도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도카는 정란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자신도 알았지만 겐토가 그걸 이용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폐허가 붕괴 직전인 걸 깨닫고 겐토가 뭘 노리는지 이해했다며 기상을 점검해보니 모든 조건이 다운버스트 발생을 알려주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다운버스트는 정란운에서 냉기를 동반한 강한 하강 기류가 지면에 부딪혀 엄청난 강풍으로 주위를 덮치는 현상이죠. 풍속 60m가 넘는 강력한 다운버스트였다며 이런 폐허는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마도카는 말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건물 붕괴 전에 일부를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무너진 부위로 바람이 들어가면 내측 압력이 높아져 붕괴 양상이 달라진다며 강풍에 날려간 차가 정확한 포인트를 들이박도록 급하게 계산했다고 설명했죠. 겐토는 허탈해하는 표정으로 마도카와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에 대해 수없이 토론했던 과거를 떠올렸죠. 마도카는 난류는 정말 어렵다며 이번엔 그래도 예측에 성공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오에가 잔해더미 밑을 들여다보며 마도카를 불렀어요. 사이세이가 하반신이 깔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걸 보니 목숨은 건진 모양이었어요. 겐토가 가까이 가려 하자 마도카는 두 팔을 펼쳐 막았습니다. 안 된다며 이런 일에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겐토는 오늘까지 이것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했지만 마도카는 오늘부터는 이것 이외의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답했죠. 겐토는 한참 침묵한 뒤 저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마도카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며 이 세상에는 다양한 제재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겐토는 아마카스 사이세이 앞에서 식물인간 상태였던 때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산채로 매장당한 것처럼 절망적이었다며 당신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겐토는 주머니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어요. 아까 사이세이가 한 말을 모두 녹음했다며 당신 같은 인간이 쓰레기 영화를 만드는 걸 막기 위한 부적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겐토는 휙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그 발걸음에서는 어떤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분명한 방침을 세운 것 같았죠. 치사토도 잔해더미에서 나왔습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피가 흘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마도카는 그런 흉터 성형에는 1000만 엔이면 충분하다며 겐토 덕분에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젊은 미망인을 비꼬았습니다. 마도카는 스마트폰으로 기리미야 레이에게 연락했어요. 사건 후 처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나카오카 형사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미즈키 치사토가 다운버스트 피해로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나리타 계장은 딴 생각하지 말고 보병은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죠. 기리미야 레이는 아오에를 찾아와 온천지 중독 사고를 정체불명 인간의 장난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알려줬어요. 경찰청 중심의 시나리오였고 수리학 연구소 측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아마카스 부자에 대해서는 겐토의 행방을 추적 중이지만 쉽게 찾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아오에는 이소베와 함께 아카쿠마 온천가를 재방문했어요. 익명의 편지가 와서 황화수소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해당 물품도 발견되었다고 이소베가 설명했습니다. 범인은 처음 아카쿠마에서 나중에는 도마테 온천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했어요. 아오에는 전문가로서 온천 지역 일대 출입 금지를 해제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점철된 평가서지만 의미 없는 노력은 이 세상에 없다며 이것 또한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자라고 생각했죠. 아오에가 신문을 보다가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 자살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병원 입원실에서 젖은 수건을 목에 감고
질식사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마도카는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러 다케오, 기리미야 레이와 함께 귀금속점에 갔어요.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검은 니트 모자를 쓴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케오는 순간 불어난 기운을 감지했어요. 남자들이 니트 모자를 당겨 얼굴을 덮자 바라클라바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명은 여점원에게 나이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고, 다른 한 명은 권총을 들고 꼼짝 말라고 했어요. 부대 자루에 현금을 넣으라며 1,000만 엔이 넘는 돈을 빼앗았죠. 마도카는 다케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달라고 속삭였어요. 기리미야 레이가 안 된다고 했지만 마도카는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를 바닥에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비스듬히 아래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며 위협했지만 다케오는 그것이 장난감이란 걸 눈치챘어요. 약 10초 후 강도들이 몸을 웅크리고 캑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가 뒷문 위치를 확인하고 모두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경찰차 사이렌이 점점 가까이 들렸죠. 차 안에서 마도카는 모처럼 쇼핑하러 나왔는데 완전 망쳤다며 짜증을 냈어요. 다케오는 마도카가 생활 패턴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예전의 명랑함을 되찾은 것 같지만 아무래도 무리하게 태어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자살과 겐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마도카가 최로 스프레이를 돌려주며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오랫동안 과묵하게 그녀를 지켜온 다케오가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도카, 혹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넌 알고 있니? 잠시 당황한 마도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건 모르는 게 더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라플라스의 마녀라 불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내다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슬픔이 어느 순간부터 항상 서려 있었어요.